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제 올해 3분기도 중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한 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하반기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팅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결전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하루 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종합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세부 섹터별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전체 관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은 앞으로 얼추 한 달 정도의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8월 말에는 연준의 하계 휴양셈이나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에는 개인 소비 지출, 이어서 9월의 시작부터 고용 동향, 이후에 8월 CPI가 공개되고 나면 9월 금리 결정이 확정됩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타임테이블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여전히 어질어질한데 의미 있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 가운데 70% 가까이가 1년 넘게 휴면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홀더들의 신념은 확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연일 새로운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 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흐물거리는 데다가 소송 항소심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세는 아쉽지만 리플의 전폭적인 확장성은 정말이지 매일같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CNBC 선정 200대 핀테크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블랙록과 JP모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수화파생상품협회에 가입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엘살바도르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되게 큰 이슈인데 시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 또 놀랍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이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변동성 가능 일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밤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하루 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일단 6월 데이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했는데, 과연 7월 데이터까지 연장선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역주행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은 다소 모호합니다. 종합 CPI 예측치 상황부터 보면 먼저 전년 대비로는 전달에 3%보다 소폭 오른 3.3%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전달의 0.2%와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는 전달의 4.8%보다 조금 빠진 4.7%로 예측되고 있고, 전월 대비로는 전달과 동일한 0.2%로 예측된 상태입니다. 근원 CPI가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주고 종합 CPI가 예측치보다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나와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데, 세부 섹터별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앞으로 얼추 한 달 정도의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선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연준의 하계 휴양 세미나인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제시할지 그 역시 관심사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고강도 긴축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서머 랠리를 시원하게 중단시켜버려서 여러 투자자들 완전 짜증나게 만들어버린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잭슨홀 미팅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8월 31일에는 CPI보다 중요하게 연준이 다루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공개되고 9월 1일에는 8월 고용 동향, 9월 13일에는 8월 CPI,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확정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공개될 데이터들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7%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은 긴축 종료 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9,000달러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간당간당 겨우 버티고 있는 건지 이 부근에서의 세대결이 꽤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 초반에 걸쳐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만약 29,000달러가 깨질 경우에 27,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한 뒤에 다시 30,000달러 리테스트를 하고 이후에 32,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컵앤핸들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핸들 형성을 위한 막바지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돌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29,250달러 레벨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된다라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9,250달러를 지지선으로 되찾거나 RSI가 하락 추세선을 깰 경우에 이 같은 전망은 무효화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하단의 RSI가 상단 저항을 맞으면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매수세가 좀 더 붙어줘서 이게 깨져야 29,000달러 위에서 30,000달러 돌파 리테스트를 잘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세는 이렇게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중장기 홀더들의 스탠스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나와줬습니다. 핀볼드 보도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69.2%가 1년 이상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홀더들이 장기적인 가치에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승인 신청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판의 주인공은 글로벌엑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엑스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ETF 운용사인데 글로벌엑스 역시 코인베이스를 거래소 간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9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제출인데 과연 시장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10월에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역시 비트코인의 약세와 맞물려서 시세가 흐물흐물한데 여기에 항소심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꽤나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0.62달러를 지지를 받고 현재 0.63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0.68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 밑으로 하락하면서 강력한 지지선인 0.67달러를 내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 세력은 0.64달러를 사수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59달러를 거쳐서 0.56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반면 0.68달러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성공을 하면 한동안 0.67달러에서 0.85달러 범위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와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올해 현재까지의 퍼포먼스를 정리한 건데 XRP는 올 초 대비 85%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74%, 이더리움은 52%, 나스닥은 40%, S&P 500은 17%, 다우는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RP가 최근 폭등 이후에 많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로 바라보면 엄청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역시 굉장한 상반기를 보냈다라는 점 다시금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사실 약식 재판 부분 승소 이후에 리플의 전폭적인 확장성은 요즘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CNBC가 선정한 200대 글로벌 핀테크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6곳이 선정됐는데 리플과 더불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데퍼랩스, 오픈시, 비트마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미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컸던 부분은 리플이 국제스왑 파생상품협회에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고 무엇보다 블랙록과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거의 대부분의 월가 거물 기관들이 가입해 있는 곳입니다. 아직 조금 이르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어쩌면 블랙록이 XRP 현물 ETF 상품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새롭게 더해진 소식이 있는데 주인공은 리플의 캐나다 파트너 기업인 STB, 샌더비치입니다. 이 회사는 XRP 레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송금하게 하는 것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실시간 송금 플랫폼입니다. 비트코인을 XRP 레저를 통해서 몇 초 안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를 통해서 송금할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고 여기에 친환경적인 성격까지 가미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진 상징성과 XRP 레저의 송금 혁신이 완전 제대로 짬뽕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동일한 기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서비스는 원래 캐나다에서만으로 한정됐었는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서도 서비스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난해 9월부터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중남미의 후진국이지만 한 나라의 법정 통화를 송금하는 데 있어서 XRP 레저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 활용될 수 있게 된 상황 이렇게 하나둘 구현되고 있는 건데 과연 CBDC 시대가 본격화되면 어떤 모습이 또 펼쳐지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